요즘 한국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예전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길을 걷다 외국 여성들을 마주하면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은데요. 분명 자연스럽고 간단한 옷인데 말도 안 되는 볼륨감으로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꿈을 버리면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온 조지아 여성의 사연입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수많은 시선을 받고 조롱 섞인 말도 들었다는데요. 그러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남자가 야하다며 자신의 옷을 가려버렸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조지아의 작은 도시 트빌리시에서 태어난 저는 타마르입니다. 어릴 적부터 발레리나의 꿈을 품고 자란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가구 공장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지역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셨어요.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지원 속에서 제 꿈은 날개를 펼쳤습니다. 6살 때 처음 발레 슈즈를 신었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작은 발을 감싸는 새틴천의 부드러움, 처음으로 발끝으로 서보았을 때의 떨림,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의 설렘까지. 모든 것이 마법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 언젠가 큰 무대에 서는 제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요. 타마르, 내 춤은 영혼이 있어. 계속해서 그 열정을 잃지 마라. 제 첫 발레 선생님의 말씀이 항상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저는 매일같이 연습실에서 피와 땀을 흘렸어요. 가끔은 발가락이 찢어질 듯 아팠고 종아리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조차 무대 위에서 느끼는 자유로움과 관객들의 박수 소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16살 때는 지역 발레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였어요. 아버지는 공연이 끝난 후 무대 뒤로 와서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고 어머니는 커다란 백합 꽃다발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꽃향기는 지금도 가끔 제 기억 속에서 피어오르곤 해요. 우리 딸이 언젠가 세계적인 무대에 설 거야. 믿어 의심치 않아. 아버지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꿈만큼 관대하지 않았어요. 17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가구 공장이 큰 화재로 전소된 일은 우리 가족에게 큰 타격이었어요. 저축해둔 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고 보험금만으로는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제 발레 수업료는 더욱 무거운 부담이 되어갔어요. 타마르, 미안해.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던 그날 밤, 처음으로 발레리나의 꿈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더 연습했습니다. 피곤함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동기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은 점점 더 버거워졌어요. 다행히 예술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겨우 졸업장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점이었어요. 프로 발레단의 오디션에 도전했지만 이를 병행하면서 연습량이 부족했어요. 오디션마다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경쟁은 치열했고 기회는 제한적이었어요. 조지아의 현실은 발레리나들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타마르, 너의 재능은 확실해. 하지만 우리 발레단은 이미 정원이 꽉 찼어. 다음 시즌에 다시 와볼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희망은 조금씩 사그라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21살이 되던 해,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꿈을 쫓기 위해 가족을 더 힘들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은 회복되지 않았고 어머니마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발레는 이제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어떤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을 쫓아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같은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다른 많은 조지아 청년들처럼 해외 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선택이었어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유럽으로, 미국으로 혹은 중동으로 흩어져 갔어요. 타마르, 한국의 발레 학원에서 선생님을 구하고 있대. 춤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 친한 친구 마리암의 연락을 받은 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한국이라니 너무 멀고 낯선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한국은 발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고 외국인 교사에 대한 수요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력서를 보냈고 화상 인터뷰 끝에 서울의 한 유명 발레 학원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월급은 조지아에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았고
숙소까지 제공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기회는 제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비록 직업 발레리나의 꿈은 접었지만 적어도 발레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타마르, 한국은 너무 멀어.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지낼지 걱정이야.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결국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걱정 어린 눈빛을 뒤로한 채 저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기로 했어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걱정 마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압도적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항,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 길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반짝이는 네온사인,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는 트빌리시의 조용한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와, 이곳은 정말 다른 세계네요. 택시 기사님은 제 서툰 영어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테지만 백미러로 계속 택시기사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외국 여성이 신기해서 그랬던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학원에서 제공한 원룸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첫날 밤, 멀리 떨어진 가족을 생각하며 조금은 울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발레 학원을 방문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고 시설도 훌륭했습니다. 원장님은 50대 중반에 엄격해 보이는 여성이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타마르 씨, 드디어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우리 학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인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곧 원장님의 시선이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평소처럼 몸에 딱 맞는 청바지에 상의는 약간 파인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차림이었어요. 타마르 씨, 한국에서는 옷차림을 조금 더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 학원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원장님의 말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문화 차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그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지 예의 바른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갔습니다. 학원의 교육 방침과 제가 맡게 될 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이었고 모두 열정적인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회의 내내 원장님은 학부모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타마르 선생님, 우리 학원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곳이에요.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시죠. 그만큼 선생님들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왠지 모를 부담감을 느꼈어요. 조지아에서는 발레가 순수한 예술 교육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의미를 지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에 자부심도 느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다른 강사들과 함께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모두 한국인이었고 영어가 서툴러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어요. 그들은 제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동시에 거리감도 느껴졌습니다. 어색한 웃음만 오가다 저는 일찍 자리를 떠나기로 했어요. 먼저 들어가 볼게요. 내일 수업 준비를 해야 해서요. 간신히 말을 마치고 학원을 나섰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는데도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상점들의 네온사인은 밤하늘을 밝게 수놓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갑자기 젊은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헤이, 외국인이죠? 어디서 왔어요?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조지아에서도 가끔 모르는 남자가 말을 걸기는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화번호를 묻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고개를 가로저으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발짝 더 가니 또 다른 남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길을 찍는 줄 알았는데 그의 카메라가 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빠르게 지나쳤어요. 왜 이럴까? 내가 뭔가 이상한 옷을 입었나? 스스로에게 물으며 제 옷차림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처럼 몸에 딱 맞는 청바지에 자연스럽게 파인 티셔츠였어요. 어제 원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지만 아직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비틀거리며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헤이, 프리티 레이디. 어디 가는 거야? 오늘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 그의 영어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어요.
깔끔한 외모와 고급스러운 정장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까지 일반적인 취객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편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놓아주세요. 집에 가야 합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는 제 팔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제 몸을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몸이 너무 이뻐.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지? 우리 함께 가자고. 내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게. 그 순간 전 충격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어요. 이런 노골적인 접근은 처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외형적으로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기에 더욱 당혹스러웠어요. 마음속에서는 조지아어로 욕설을 내뱉고 싶었지만 낯선 나라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다 이런 건가? 외국 여성을 보면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혼란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에 무언가를 덮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켓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대하지 마세요. 같이 가요. 뒤돌아보니 또 다른 한국 남자가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믿음직스러웠고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객은 새로 나타난 남자를 보고 잠시 당황한 듯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한국어 대화가 오갔어요.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낯선 구원자가 제 손을 잡고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빨리 가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취객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어요. 골목을 몇 개 돌고 나서야 우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이 차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의 자켓은 여전히 제 어깨를 덮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상황은 처음이었고 낯선 나라에서의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저렇진 않아요. 어디서든 몰상식한 사람은 있잖아요. 그의 말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모든 한국 남자가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이 어쩐지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 처음 오셨나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며칠 전에 왔어요. 저는 조지아에서 왔습니다. 조지아요? 미국의 조지아 주인가요? 이런 반응은 익숙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지아 공화국을 미국의 조지아 주와 혼동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했더니 그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와,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조지아군요. 흥미롭네요. 제 이름은 태윤이에요. 당신은요? 타마르입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발레 강사로 한국에 왔다는 얘기에 그는 놀라워했어요. 발레를 가르치시는군요. 멋지네요. 저는 건축사무소에서 일해요.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그는 지하철역까지 동행했습니다. 걸으면서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씩 설명해 주었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해서야 저는 그의 자켓을 여전히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며 급히 벗어 그에게 돌려주려 했는데 태유는 오늘은 또 이런 일 당하면 한국에 안 좋은 감정이 들 것 같다고 자켓을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 단지 자켓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낯선 땅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에 대한 감사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을까요?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자켓도 돌려드려야 하니까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아까 달려서 그런지 아니면 낯선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웃으며 연락처를 알려주었어요.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아까의 일을 되새기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한 나라의 모든 사람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겪은 일은 분명 문화적 충돌이었습니다. 태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니 불안했어요. 동시에 그가 보여준 친절함에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원에서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발레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맡게 된 반은 초등학생 여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발레에 대한 열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실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학부모들이 빼곡히 앉아 수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관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수업이 끝날 때 데리러 오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수업을 이어갔어요. 아이들에게 기본 포지션부터 천천히 가르치며 그들의 자세를 하나하나 교정해 주었습니다. 어색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소통했지만 춤의 언어는 국경을 초월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원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어요. 타마르 선생님, 수업은 좋았어요. 하지만 옷차림에 대해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전문적인 발레복을 입고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원장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발레복 대신 조금 더 헐렁한 트레이닝복을 입어주셨으면 해요. 학부모님들이 약간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발레를 가르치는데 발레복도 입지 못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발레의 본질은 몸의 라인을 보여주며 정확한 자세를 시범 보이는 것인데 그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원장님, 발레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트레이닝복을 입나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자세를 보여줄 수 없잖아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원장님은 미안한 듯 미소 지었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학원의 방침이에요. 학부모님들의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결국 저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려면 그들의 규칙을 따라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회의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학원을 나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던 중 문득 태윤의 연락처가 생각났어요. 누군가에게 이 답답함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타마르입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잠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는 저녁에 시간이 된다고 했어요. 간단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문화적 조언을 구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낯선 땅에서 만난 첫 번째 친구라는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태윤을 다시 만났을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조용한 카페의 구석자리에 앉아 저는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원장님이 발레복 대신 펑퍼짐한 트레이닝복을 입으라고 한 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발레의 본질을 훼손하는지에 대해서요. 태윤은 차분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국 문화의 특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가슴과 몸매 노출에 대해 꽤 보수적인 편이에요. 특히 교육 환경에서는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은 학부모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위에는 펑퍼짐한 옷을 입으라고 하면서 왜 한국 여자들은 바지는 그렇게 짧게 입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 질문에 태윤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민감한 주제라는 걸 눈치챘지만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건 좀 미묘한 문제인데. 사실 한국 여성들은 보통 골반이나 엉덩이가 서양 여성들처럼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짧은 바지를 입어도 상대적으로 덜 야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타마르 씨처럼 글래머러스한 체형이라면 같은 옷을 입어도 시선이 더 집중될 수 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묘한 깨달음이 왔어요. 제 체형이 한국 사회에서는 더 강렬하게 인식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제 몸매가 이곳에서는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럼 결국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어요. 다만 상황에 맞게 조율하는 거죠. 문화적 차이니까요. 저도 조지아에 간다면 그곳의 방식에 적응해야 할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문화에 대한 가이드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태윤은 건축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고 저는 발레를 통해 느꼈던 감정들을 공유했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우리였지만 예술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태윤은 제게 한강공원으로 소풍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날은 특별했습니다. 강가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낯선 도시에서 처음 느껴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타마르,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그의 고백에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 마음속에서도 자라나고 있던 감정이었지만
인정하기 두려웠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도요. 당신이 그날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한국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첫 키스는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태우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어부터 문화적 뉘앙스까지 그와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태우는 제 가족 사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제가 조지아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까지. 그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이해해 주었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돕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이 낯선 나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태윤은 단순한 연인을 넘어 제 삶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윤과 연인이 된 후 제 한국 생활은 많이 달라졌어요. 혼자였다면 버거웠을 문화적 충돌들을 그와 함께 하나씩 헤쳐나갔습니다. 태윤은 인내심 있게 한국 사회의 미묘한 규칙들을 알려주었고, 저는 그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태윤과 만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그는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은 관계가 진지하다는 의미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그 날을 준비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해. 조지아에서 특별한 자리에 항상 입던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우아한 디자인이었지만 가슴 라인이 살짝 드러나는 스타일이었어요. 태윤의 조언으로 겉에 재킷을 걸쳐 단정하게 완성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태윤의 부모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인사를 나누며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실내가 따뜻해지자 자연스럽게 재킷을 벗었어요. 그 순간 태윤 아버님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제 가슴 라인에 머물다 황급히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어머님은 미소를 유지하려 애쓰셨지만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태윤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국어로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윤의 얼굴이 굳어졌고 아버지는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졌어요. 모든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친 듯 했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이어졌어요. 태윤은 최대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첫인상은 형성된 후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냥 옷 디자인일 뿐인데. 태윤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문화 차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보수적이에요. 조지아에서는 자연스러운 것들이 여기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노출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조지아에서는 가슴골이 살짝 보이는 것이 여성미의 표현이었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연상의 사람들 앞에서는 불편함을 주는 요소였어요. 이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점차 한국식 옷차림을 배우고 몸에 밴 습관을 바꾸게 되었어요. 한국 여성들의 패션을 관찰하고 태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발레 수업에서도 최대한 단정한 옷을 선택했고 학부모들의 시선도 신경 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자신을 잃는 것 같아 저항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이 항상 말해주었어요. 이건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조율하는 거예요.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의 말은 위로가 되었고 저는 점차 이 과정을 문화적 적응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옷차림뿐만 아니라 행동 방식, 대화 예절까지 조금씩 배워나갔어요. 그렇게 태윤과 저는 서로에게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발레 학원에서의 생활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발레복을 입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컸지만 창의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넉넉한 상의 안에 딱 맞는 발레 상의를 입고 필요할 때만 겉옷을 벗어 정확한 자세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학부모들도 점차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되면서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어느덧 한국에서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태윤과 저는 서로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었고 같이 살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지아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타마르, 아버지의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오르고 있어. 그리고 내 동생 니노가 한국에 가고 싶어해. 어머니의 전화에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2년 동안 매달 보내던 돈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제 영향으로 동생도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태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도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니노를 초대하자.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어. 그의 따뜻한 제안에 더없이 감사했습니다. 동생이 오기로 한 날,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나갔어요. 도착 게이트에서 니노를 발견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니노는 마치 2년 전 제 모습 그대로였어요. 드러난 가슴골, 훤히 보이는 허벅지의 엉덩이 라인, 그리고 화려한 메이크업까지. 한국 공항에서 그녀는 마치 네온사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저는 재빨리 니노에게 다가가 제 코트를 둘러주었어요. 니노, 추울 거야. 이거 입어. 니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여긴 춥지 않아. 왜 이래? 태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보며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는 니노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눈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니노에게 한국의 패션 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옷일 뿐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제가 겪었던 경험들, 특히 태윤의 부모님을 만났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니노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결국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니노가 온 지 일주일 후 태윤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타마르, 우리 조지아에 가서 당신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결혼 허락도 받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2년 동안 사랑이 깊어졌고 이제는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재미있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번에는 태윤이 조지아 문화에 적응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부모님도 당신을 정말 만나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조지아는 한국과 많이 달라요. 맘을 단단히 먹어야 할 거예요. 태윤은 자신 있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살짝 불안함이 비쳤어요.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태윤과 함께 조지아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묘한 설렘이 찾아왔어요. 한국에서의 인연이 저를 바꿔놓았다면 이제는 태윤이 제 고향 문화를 경험할 차례였습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며 미소 지었어요. 트빌리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과 친구들이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태윤의 손을 힘차게 잡아주셨어요. 고향의 공기는 묘하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태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조지아의 거리는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를 당황하게 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게 입네요. 태윤의 말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볼 수 있는 여성들의 당당한 패션, 대담한 노출, 화려한 메이크업이 그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느꼈던 문화 충격을 이제 그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몇몇 여성들이 태윤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것을 발견했어요. 조지아에서는 이국적인 외모의 태윤이 당연히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장난스럽게 그의 눈을 가리며 말했어요. 질투나니까 보지 마. 태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입던 옷이 아주 단정했네요. 지금 거리를 보고 있자니 당신은 아주 보수적이었어요. 그 말을 가족들 모두가 웃었어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조지아 전통 식사를 했어요. 풍성한 음식과 와인, 그리고 끝없는 건배 속에서 태윤은 점점 조지아의 따뜻함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어색한 대화 속에서도 진심으로 태윤을 환영해 주셨어요.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태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서로 다른 문화, 언어, 관습 속에서도 사랑과 존중은 통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지아 여행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태윤은 조지아의 자유로운 분위기, 정열적인 춤과 노래, 그리고 풍성한 식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모님은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요. 태윤이 좋은 사람이란 것이 느껴진다. 너희의 행복을 진심으로 빈다. 아버지의 축복에 태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제서야 그도 낯선 문화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결혼 준비에 바쁘게 지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태윤을 바라보니 그의 눈에서 사랑과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문화적 차이와 어려움이 사소하게 느껴졌어요. 당신은 정말 무슨 옷이든 잘 어울려요.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자태예요. 태윤의 말에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것이 저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서울 근교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은 조지아의 따뜻함과 한국의 정돈된 미학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발레 학원에서의 경력도 점점 쌓여갔고 태윤의 건축 사무소 일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우리는 여전히 문화적 차이를 조율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그것조차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예의와 질서를 배웠고 태윤은 조지아의 자유로움과 열정을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저녁, 태윤의 회사 동료들과 부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준비했어요. 한국에서의 오랜 생활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태윤이 갑자기 옷장을 열더니 예전에 제가 입던 조금 더 과감한 드레스를 꺼냈어요. 오늘은 이거 입으면 어때요? 예전처럼요. 그의 제안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런 스타일은 거의 입지 않았거든요. 태윤은 내 표정을 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예전처럼 입어도 돼요. 당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 말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그는 나중에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특별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태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화적 장벽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외국인 아내를 둔 것에 대한 편견, 그것도 그가 극복해야 했던 과제였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저는 오랜만에 조지아 스타일로 돌아가 봤어요. 예전보다는 절제되었지만 제 본연의 모습을 조금 더 드러냈습니다. 놀랍게도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여성들은 제 패션 센스를 칭찬했고 몸매 관리 비결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발레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매일 스트레칭하는 습관이 중요하죠. 당당하게 대답하는 제 모습에 태윤은 자랑스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당신이 자신감 있게 빛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말에 저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옷차림 때문에 위기를 겪었지만 이제는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희생은 아니었어요. 그저 상황에 맞게 조율하고 선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발레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한국적인 단정함과 조지아의 자유로움이 조화롭게 섞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 문화에만 속하지 않았어요. 두 세계의 경계에서 저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조지아가 그리울 때도 있었어요. 가족들의 웃음소리, 거리의 음악, 그리고 고향의 향기까지.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제 삶의 소중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태윤과 함께하는 일상, 학생들과의 교감, 그리고 이곳에서 만든 추억들까지. 얼마 후 아침, 저는 태윤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저희 두 사람의 결실인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여주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마도 그날 부부 모임 이후였을 거예요.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태윤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그날 당신을 보고 가만히 있었다면 남자로서 실격이니까요. 소식을 들은 양가 부모님들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니노는 영상통화로 들뜬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어요. 언니, 나 조카 보러 또 한국 갈 거야. 태윤은 제 배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두 문화의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될 거예요.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는 한국과 조지아 두 세계 사이에서 자라겠지만 그것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저는 이 아이가 두 문화의 풍요로움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더 단단하고 유연한 어머니가 되리라 다짐했어요. 이제 곧 출산 예정일이에요. 조금 무섭지만 또 너무 행복해요. 그때 남편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한국에 정말 안 좋은 인상으로 돈만 벌고 다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지금 저를 받아준 한국에 감사하고 또 남편에게 매일 감사해요. 저희 가족 응원해주세요.